네. 그 파일 좀 보내줘요, 진짜. 아,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갖고 있는데요. 그 네. 메시지로 보냈는데 안 가죠, 교수님? 메시지 안 와요, 여기. 맞다. 아, 이메일이나 저기 카톡으로 보내. 네, 카톡은 알겠습니다. 300m 넘어가면 조심합니다. 100 얼마 배가 안 되더라고요. 100메가? 네. 최대 300m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맞습니다. 네, 집이 18장 인공지능 회고 차트가 파트인데 이게 제가 수정을 하다가 백업본이 날라가서 앞에 분량이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량은 제가 다음 주에 참여를 못하니까 다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이제 18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앨런 튜링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먼저 합니다. 앨런 튜링은 1912년에 런던에서 태어났고 수학적 재능을 타고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자신의 관심 분야인 기계랑 이제 수리논리학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내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정지 문제 해결 불가능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튜링 기계 이론 또한 이 대학 시절에 비슷한 시기에 창안되었다고 합니다. 또 앨런 튜링은 1940년대에 들어서 이제 그 이론을 넘어서 이제 실제 컴퓨터 제작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처음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공격이 막 쏟아질 시기에 이제 앨런 튜링은 그것들을 다 받아치면서 인공지능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앨런 튜링의 친구와 함께 이제 집 한 바퀴 돌기라는 이제 체스 게임을 고안하기도 했는데, 이 체스 게임은 나중에 튜로 챔프라는 세계 최초의 체스 프로그램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앨런 튜링의 사후의 평가는, 앨런 튜링은 자유분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직하고 예의 바르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바이올린을 대학 시절에 즐겨 했고 장거리 달리기 선수를 하는 등 이제 음악과 운동 또한 이제 두루두루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앨런 튜링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평가는 이제 다름 아닌 그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이제 진정한 개척자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평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인물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엔 저희에게도 되게 친숙한 튜링 테스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튜링 테스트는 처음에 질문을 기계는 과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이제 위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험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3명을 이제 준비하는데 남자, 여자, 질문자 이렇게 3명을 이제 준비를 하고요. 질문자 C의 게임 목표는 이 A, B 두 사람 중에 누가 남자이고 누가 여자인지를 판별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질문자는 이 다른 두 사람과 떨어진 방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A의 목표는 질문자 C의 판별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제 B의 목표는 A를 도와서 이제 같이 이제 C의 판별을 방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질문자는 이 둘을 X, Y로 이렇게 미지수로만 아는 상태이고, 목소리 같은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이제 타자를 친다든가 아니면 이제 중개자를 통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한다든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 과연 이 A의 역할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맡는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이 A를 맡았을 때와 기계가 A를 맡았을 때를 비교해서 과연 질문자가 판정을 오류를 범한 횟수에 어떠한 변동이 가해질까? 이게 튜링 테스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질문자와 A 사이에서 뭐 간단한 산수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가상의 체스 게임을 둔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과 기계가 오류를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기계의 오류에 대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계가 오류를 범한 것에 하드웨어 층에서의 실행 시간에 따른 이제 딜레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의도치 않은 이 하드웨어 안에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기계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하게끔 의도적으로 설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기계가 생각하고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상적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수 현상이 발생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이제 기계 자신이 의도적으로 질문자를 약간 농락하려고 의도적으로 틀리게끔 농담하는 경우 이렇게 총 5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계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꼭 인간을 기계 기준으로 맞춘다. 정반대로 이제 기계를 인간 기준으로 맞춘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논의를 좀 지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미인 선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계를 처벌하고 싶지도 않고 비행기와의 경주에서 진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벌 주고 싶지도 않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튜링 테스트가 종료되고 다음은 이제 엘리자라는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라이자라고도 하는데 이 엘리자는 MIT의 조셉 바이첸바움 교수가 개발한 이제 세계 최초의 대화형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이 엘리자와 대화한 사람들 중에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자가 자신이 하는 말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으니까 사적으로 다시 이제 바이첸바움 교수를 찾아가서 엘리자와 다시 한번 대화하고 싶다라고 이제 허락을 구하는 일도 이제 종종 있었다고 하고요. 또 바이첸바움은 이런 현상을 두고 엘리자 효과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엘리자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술 공연을 볼 때 마술사의 트릭을 간파하려는 정도의 이 고도의 의지와 집중력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우리의 결대로 엘리자의 이 직접 묘기라고 책에서는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엘리자의 간단한 이제 실수에 놀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입증되니까 여기저기서 튜링 테스트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책의 필자는 오히려 튜링 테스트는 문제가 없고 아주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자에게 속았다고 해서 테스트의 조건을 계속 이제 유리하게 수정하는 것은 참여자로 하여금 이제 판별에 모든 에너지를 쏟도록 마치 기계와 같이 그렇게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기에 원주 튜링 테스트가 이러한 맹점을 잘 짚어서 이 실험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이제 설정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기 때문에 필자는 튜링 테스트의 이제 수정을 약간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지능적인 과제를 수행할 기계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맞춰서 불과 드모르간은 19세기에 사고 법칙, 그 명제 계산을 창안을 했고 이 사고 법칙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뒤를 이어서 찰스 베비지는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선구자격인 최초의 계산 엔진을 설계하였고요. 이때까지 인간의 마음만이 약간 수행할 수 있던 그런 과제들이 기계 장치들이 떠맡은 그 순간부터를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의 탄생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능의 순기능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소제목을 똑똑하다는 것이라고 이제 약간 바꿔봤는데요. 어, 이제 앞서 말했듯이 앨런 튜링은 체스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체스에 관련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체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칸에 어떤 기물이 놓여져 있고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발견술이란 얘는 이제 보다 고차원적인 층이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술이라는 것은 정식 규칙은 아니지만 그 뭔가 규칙만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그런 간단한 인사이트 통찰력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견술이 이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체스에서는 직관적이고 덩이진 그런 이해뿐만 아니라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발견술과 경우의 수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체스계는 아주 크게 뒤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스를 현재 제일 잘하는 세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2가지를 잘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체스 경기에서 수를 내다보는 것 대신에 이제 체스판의 현 상황을 기준으로 어떠한 발견수를 적용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전술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제일 많고요. 하지만 발견술은 이제 수를 내다보는 것을 손쉽게 처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기 경험과 읽기 데이터, 그러니까 수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구축한 발견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읽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수를 하는 건데 발견수를 씀으로써 수읽기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관련된 쌓은 지식과 경험과 데이터를 정제해서 이 정제한 데이터를 인출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직정 능력의 순기능이다. 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본 마지막 부분인데 세뮤얼의 체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제 발견술과 경우의 수 분석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책에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체커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뮤얼입니다. 어, 수 읽기를 하는 것을 이제 동적 방식 그리고 수를 보지 않는 것을 정적인 방법으로 설정해서 이 둘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이제 복잡한 이제 동적인 평가 방법을 훨씬 더 이제 간단하고 효율적인 정적인 평가 함수로 정제한 뒤 인출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 체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를 다시 이제 컴퓨터 체스에 적용해 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서 안타깝지만 이제 도중에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100만 배 더 어렵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맥락상 비유적으로 되게 어렵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체커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지능이 확립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약간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자신이 경기 중에 행하는 이제 모든 심적인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도 체코 프로그램도 직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큰 공통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프로그램보다 더 경기를 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전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백업본 이제 정리본이었습니다. 음, 음. 자, 앞으로 할 게 많네. 네, 네, 아직 하여튼, 초반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제대로 잘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이 그 되게 뭐야 익숙한 이름들 아니에요? 저기 불하고 예, 드모르간 그다음에 바베지 모르간도 들어가고 음, 불도 그 들어가고. 드모르간의 법칙 있잖아. 왜 그 네, 네, 논리 집합론에서 네. 그거 그렇죠.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그게 알고리즘 짤 때 되게 중요하잖아. 음,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엑소가 그러니까 베타적 뭐죠? 베타 관리인가요? XO와 음. 그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치, 맞아. and 이 or와 그걸 네, 바꿔서 할 수 있는 예, 그 괄호 그 열고 이렇게 마이너스 네게이션 하면은 어, 조건 두 개가 바뀌잖아. 네, 익스클루시브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해결 그게 못해서 곤란하죠. AI가 2000년대까지 개발이 안 되었다라고 맞나요? 음, 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야, 불은 왜 불리한? 그 음, 데이터 형태 가운데, 데이터 타입 가운데 불리한 데이터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 1, 0 또는 뭐 1령, yes, no, 이진으로 되는, 예, 이진이지. 네. 두 값이 두 개밖에 없는 값을 불리한 데이터라고 그러죠. 엘리자 효과라는 게, 일라이자. 일라이자라고. 한국에서는 일라이자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일라이자 효과. 아, 이, 재밌네요, 이게. 음, 음, 바이첸바움 교수. 하여튼 천재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길래 이게 지금 같은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앞에, 앞에 내용들도 이제 좀, 더 좀 많이 있긴 한데, 이런 내용들은 확 정리해버렸구나. 음, 아주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했네. 네, 네, 우리 큰애, 큰딸이 그 이번에
저희 학위 논문 쓴 거의 주제, 그 첫 번째 아이디어가 튜링에 관한 책을 읽으라고 그랬대, 지도 교수가. 아, 그래요? 어, 그래서 튜링의 전문가야. 그게 그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 논문 제목을 이제 그 뭐야, 그 디자이너들이 예.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나, 어떤 입장에서. 음, 그게 이제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 지금 아마 AI를 쓰는 사람들의 그 최대 관심사가 그걸 거야. 예, 맞아요. 자기가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인간이 한 것처럼 기계가 한 건데 인간이 한 것처럼 그걸 바꿔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원래 근데 자기가 그 직접 하고 그 음, 일부를 도움받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도 지금 그 프로그램 변경을 하는데 UI 그 거의 점적으로 지금 사람 손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 디자인 그거 프로그램을 그 도움 받았을 때하고는 확실히 다르긴 해요. 사람의 어떤 음. 터치가 그 느낌도 틀리고 그 좀 더 섬세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가보면은 그 전시회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비슷한 시스템들이 너무 인공지능 많아가지고 같은. 예,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딱 보고 그 인공지능 그림 같은 그 화면들은 그냥 지나가요. 음. 그 사실 무가치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 음, 전문가는 AI가 한 건지 아닌지 금방 알아차려. 그쵸. 근데 비전문가는 몰라. 그냥 속아 넘어가. 그 튜링 테스트에 걸리는 거야, 그냥. 그래. 어제 그 만난 친구, 그 애인이라는 네, 피앙세라고 그 네, 약혼자가 그 이제 아티스트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네네. 커피집에 갔어. 근데 어, 커피집 그 저기 프론트 데스크에 이렇게 그 커피잔 멋있게 이렇게 오늘의 스페셜 메뉴 해가지고 네, 커피잔이 있고 뭐라 뭐라 연기가 나고 그 옆에 이렇게 뭐 이런 재밌는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그러니까 눈이 네네. 헛띄어서 이거 내가 이거 저기 광고판 잘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딱 보더니 이거 AI가 한 거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찝더라고. 이게 사람이 했을 때와 그 AI가 했을 때 아, 차이점을 그 그래픽의 배경 화면과 전면이 이렇게 앞뒤가 바뀐다든가 그런 것들을 금방 한눈에 알아채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전문가가 AI하고 다르구나. 그러네요. 나는 그걸 그냥 저기 잘 만들었다. 누가 그래도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속은 거지. 인간이 한 걸로 착각한 건데 그 어, 전문가는 바로 알아보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이제 그 되게 사람들이 그걸 갈망하더라고요. 요즘 발표할 때도 그 제가 이제 심사나 이런 거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그 평가할 때 응. 보면 그 AI로 이렇게 출력한 그 발표 자료들은 일단 스킵이에요, 스킵. 근데 되게 조잡해도 사람이 한 그 땀 한 땀, 네. 요점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한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는 좀 더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AI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AI의 그런 정복되는 게 싫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걸 무가치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똑같아. 우리 딸애가 쓴 논문에서도 그거야. 결국은 디자이너들이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한대. 네. 몇몇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더라고. 음, 근데 AI가 주도권을 갖는 거는 공통적으로 다 싫어한다는 거야, 인간이면. 그쵸, 인간이.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자기 뜻대로
그 AI를 이용을 해서 사용해서 그 자기 그 결과물을 냈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 때문에 디스커리지 되고, 아, 나는 그, 뭐야, AI를 못 따라가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AI를 내가 극복을 해서 내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글을 쓰기라도 할 때 뭐 요즘 보면은 모든 문서들을 쓸 때 AI가 너무 그 남발되거든요. 근데 음, 그 반드시 거기에 근데 그 문법이 이상한 게 많잖아요. AI가 쓴 거 음. 보면 그런 그게 거를 스타일이 있어. 예, 그거를 내가 반드시 교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 근데 이 튜링 테스트 이쪽에 그 저명한 책이 뭐예요, 교수님? 우리 딸한테 물어봐서 올려놓을게요. 아, 예, 그 한번 올려봐 책이, 주세요. 튜링 저, 책이 있대. 예, 튜링에 관한 저도 한번 책. 보고 싶네요. 그 책. 음, 이 그래요. 지금 되게 중요한 이게 인간이 한 건가 기계가 인간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가를 좀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실험 음, 방법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야지 될 것 같다. 그거를 뭔가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 튜링이 무슨 얘기를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론적으로 중요한데, 그 네. 사람이 왜 그랬나? 그런 음,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그게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예, 사람이 그죠. 생각하는 법, 네, 맞아요. 그러게. 튜링의 사고법을 이해하려면 튜링에 관한 그 책을 읽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올려놓고요. 네, 그러면 혹시 일단은 녹화를 끊고